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H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북아의 흥망사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나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최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작년에 비해서 무려 500% 인상해서 5조 원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는 다행히 우리 정부가 마지막 순간에 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함으로써 파국은 막았지만 여전히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관계 역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 역시 악화일로이죠. 한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시하면서 금강산에 남한 측이 건설한 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 갑자기 나빠졌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한국에서는 또 일본 음식 열풍이 불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 숫자 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의 관광객 숫자는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도 역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아주 윈윈하고 있는 듯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을까요? 이는 현재의 이 동북아시아 각국, 즉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부들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이 작동 원리, 우리 지역 질서, 영내 질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서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나름대로는 국익을 보호한다, 국익을 신장시키겠다 해서 채택하는 정책들이 모두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해에 역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사실 동북아 국가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엮여 있고 그리고 또 그 덕분에 공동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실 동북아 공동체를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원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최악의 조건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고 근세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 침탈과 또 이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들 간의 역사적 원한이 쌓인 지역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유럽과 달리 전후 화해도 없었습니다. 나토와 같은 공동 안보 체제도 EU와 같은 지역 통합기구도 없습니다. 또 이념적 갈등으로 한국과 중국은 나라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이나 유럽 또 어느 지역의 지식인들한테 앞으로 50년 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한번 예측해봐라 그러면은 아마 동북아를 선택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남미,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전쟁에 참아도 겪지 않은 남미가 됐든지 또는 역시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도 젊은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을 택하면 택했지 동북아시아를 택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학적인 이념적인 갈등, 민족주의적인 갈등, 역사적인 구원 이런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은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경제 발전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모두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경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와 민족주의, 지정학과 패권주의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양하고 그 대신 경제발전과 교육, 지역 통합을 추구한 지도자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만에서는 장진고, 장경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등소평, 덩샤오핑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동맹체제입니다. 미국이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대만동맹 등을 통해서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해 줌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요시다, 박정희, 장진고, 덩샤오핑 등의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적성국가인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이웃들하고 과감하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제공해 주었고, 또 국방비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1946년에서 47년, 그리고 다시 48년에서 5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첫 총리가 되겠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에서 1979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고, 장경국, 장진구는 78년에서 88년까지 대만 총통, 그리고 등소평은 78년에서 1992년까지 중국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오늘의 동북아시아 번영의 기초를 쌓았는지, 초석을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인 존 포스터 덜레스가 1951년 1월 일본 동경에서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덜레스는 그 워싱턴 외곽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이 있죠. 그 덜레스 공항이 바로 이 존 포스터 덜레스, 나중에 국무장관을 또 역임하는 덜레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1951년 1월이라고 하면은 지금 6.25가 한국전쟁이 최고조에 달해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뒤집어지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0월 19일부터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1951년 1월쯤이 되면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패배를 거듭하면서 밀리기 시작한 그러한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덜레스가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하루빨리 일본과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한 그 평화협정, 나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되겠죠. 그 조약을 빨리 체결하기 위해서 또 갔지만은 이때 덜레스는 요시다한테 일본도 30만 대군만 한국 전쟁에 참전시켜라, 미국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지금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은 미국의 전략적 사고에서 본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의 방어였습니다. 일본까지도 공산화가 만일에 된다면 아시아에서는 자유진영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서는 독일을 다시 재건시키기로 결정하듯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재건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일본을 그야말로 스위스와 같은 낙농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의 중공업을 모두 분해시키고 와해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였지만은 공산인연과의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군사를 단 한 명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지금 한국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단 한 명의 군인도 안 보내고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한테도 군대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나올 만합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끝난 지 5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본 군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격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군대의 참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다는 이런 지하에 덜레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때 요시다는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만일 지금 우리가 다시 군대를 육성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에 다 지하로 숨었던 극우파 군국주의자들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군대를 다시 육성할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니 당신들이 우리한테 준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 평화헌법에 의하면 우리가 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법을 어기면서 군대를 육성하느냐.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덜레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시다 독트린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군대를 기르지 않고 모든 국력을 경제 발전에 집중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채택을 하고 그 대신 국방을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 내에 수많은 기지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총리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아예 군대를 기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국방을 의존하면서 경제 발전에만 매진하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전후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요시다의 이러한 결정으로 일본 경제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시작합니다. 1946년 전쟁이 끝난 지 1년 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4%였습니다. 1947년이 되면 일본 경제가 4.7% 성장, 그리고 48년이 되면 7.9%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일본 경제는 무려 15.9%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64년 1월이 되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의 외상 오히라 사이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각서가 서명되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퍼지면서 전국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학생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가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시위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하면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결국은 계엄령까지 선포하면서 성사시킵니다. 표 1을 보시면은 1965년부터 2016년까지 한일 교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1965년도에는 한일 간의 교역량이 2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인 70년이 되면 10억 4,300만 달러, 1975년에는 37억, 80년엔 88억, 85년에는 121억 이렇게 올라가면서 2011년이 되면 1,080억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에는 한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710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하여서 한국과 일본은 놀라운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다음은 중국의 등소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소평은 1978년 일본을 방문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이때의 언론과 만난 등소평은 중일 간의 중국과 일본 간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등소평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답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혜가 부족하여 이 문제 띠아오이따오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띠아오이따오라고 그러고 일본은 센카쿠라고 하는 그 섬이죠. 이 문제를 토론하여도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총명하니 분명히 중일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넘깁니다. 현재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국교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차차 토론해 나가고
일단은 국교를 정상화시키면서 교육을 시작하자. 이러한 매우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바로 등소평입니다. 참고로 이때 중국은 일체의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등소평의 이런 과감한 결정으로 인해서 중일 교육량은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972년 11억 1,800만 달러였던 교육량이 1980년이 되면 94억 5,400만 달러, 그 다음에 85년엔 191억, 95년에는 587억, 2000년에는 1,880억, 그리고 2010년에는 3,029억 9,500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일본과 중국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얼마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서로 이득을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등소평의 업적을 보면은 1992년에 한중 국교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적성 국가들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으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에서 죽은 중공군의 숫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무려 40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된다고도 하지만은 그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는 한국군과 유엔군 모두의 사상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택동의 큰아들 마완잉도 이때 참전하였다가 전사를 합니다.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중국의 월남전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과거를 두고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수교 당시 일절 과거사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배상이나 보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국교를 수립합니다. 국교 수립 후 한중 교역량의 추이를 보시면 역시 놀랍습니다. 92년 수교 당시 63억 7,900만 달러였던 교역량이 95년이 되면은 165억 4,500만 달러, 2000년, 즉 8년 후가 되면 312억, 2005년이 되면 1,000억이 넘기 시작하고 2010년엔 1,880억, 2015년에는 2,273억까지 도달합니다. 이 역시 한중 간의 국교 정상화와 본격적인 경제 교류로 인해서 양국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등소평의 또 다른 업적은 양안 관계, 즉 대만과 중국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자기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국민당 괴뢰 정권이 세운 괴뢰 정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에 대만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국교는 아니지만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양안 관계의 정상화는 대만의 장경국 총통의 역할이 또한 절대적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양안 관계의 물꼬를 튼 것은 장경국 총통, 장진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1949년 국共내전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퇴각해 온 이후 국민당 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건너온 수많은 대륙 출신 군인들이, 국민당 군인들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고향을 한번, 대륙에 있는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진구어는 과감하게 국민당의 노병들이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달라고 중국 정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등소평은 이를 받아서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양안 관계의 정상화를 이루어냅니다. 이로 인해서 역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양국 모두에게 놀라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양안 관계가 정상화된 1992년도 중국과 대만 간의 교역량은 65억 8,700만 달러였는데 3년 후인 95년에는 178억 달러, 또 5년 후인 2000년에는 305억 달러, 10년 후인 2010년에는 1,450억 달러, 2015년에는 1,894억 9,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시다, 박정희, 장진구어,
덩샤오핑 등은 민족주의적으로 보나 이념적으로 보나 도저히 공존할 수 없다고 여겼고, 따라서 전쟁을 치렀고 원한 관계를 갖고 있던 주변 국가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분단된 자기 나라의 괴뢰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정권과도 정부와도 관계를 모두 정상화시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눈부신 경제발전,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했었던 또 다른 요인, 그것이 바로 미국 주도의 군사 동맹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절박한 안보 상황에서도 국방비를 최소화시키면서 부족한 자원을 경제발전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표는 일본의 국방비 추세입니다. 1952년에서 2015년까지 일본의 국방비가 얼마였고, 특히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몇 퍼센트가 국방에 투입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2년에는 일본 GDP의 2.1%가 국방에 투입이 됩니다. 53년에는 2%, 54년에는 1%. 그런데 점점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960년이 되면은 1% 미만으로 내려가고 62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같이 냉전 기간에는 소련과 중공, 북한 등의 적성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로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바로 옆에 둔 일본이 이처럼 국방비를 적게 쓸 수 있는 것, 이것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음 표는 한국의 국방비, 1953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3년에는 2.4%, 54년에는 5.9%, 56년에는 8.3%, GDP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특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62년부터 보시면은 GDP 대비 국방비가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2년에 6.9%였던 것이 63년에 4.8, 64년에 4.1로 줄기 시작합니다. 1980년에 1975년이 되면 그 72년에 있었던 주한미군 7사단의 철수, 그리고 74년 월남의 패망 등으로 인해서 안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방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다시 한번 국방비 비율이 6.4%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역시 다시 85년, 그 다음에 90년 들어오면서 특히 급격하게 GDP 대비 국방비 사용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는 2.6%까지 떨어집니다. 이처럼 안보 상황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최소화시키면서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 7은 대만의 국방비를 보여줍니다. 1976년에서 2015년까지 대만의 국방비 지출을 보면은 76년에는 GDP의 6.2%, 80년에는 GDP의 7.3%를 사용합니다. 1979년에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국방비가 GDP 대비 7.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85년엔 6.1%, 88년에 5.1%, 2000년에 들어오면은 2.7%로 떨어지고 지금 2015년에는 1.9%까지 떨어집니다. 즉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성 국가를 대만 해협이라는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대만이 GDP의 이처럼 작은 부분만을 국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7함대가 대만 해협을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대만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실제로 미국과의 동맹을 맺었던 한국이나 일본, 대만에게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닉슨과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당시 소련하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중소 분쟁에서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들어줍니다. 미중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중국한테 중국을 향해서 있는 소련의 대륙간 탄도탄들, 여러 무기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서 중국의 안보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안보 보장이 있었기에 등소평이 1979년에 개혁개방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에서 곧바로 나타납니다. 1952년에 중국은 GDP의 8.5%를 국방비에 투입을 했고 53년에는 한국 전쟁 중이었죠. 9.15%까지 올라갑니다. 1970년대는 6.4%, 4.5%, 5%대를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4.26%, 85년에 2.13, 90년에는 1.55, 점차 떨어지고 95년에는 1%를 가까이 넘고 그리고 2015년에는 1.32%를 국방비에 투입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은 GDP 2% 미만을 국방비에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이 모두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을 하면서 국방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미국의 국방비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950년에는 GDP 4.9%, 1951년에는 무려 9.7%를 씁니다. 한국 전쟁 중이죠. 그리고 다음 해 1951년 역시 한국 전쟁 중입니다. GDP 무려 13.3%를 국방비에 투입을 하고 53년에 역시 13%를 투입을 합니다. 60년대 말과 70년대에는 월남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7.2%, 65년에는 7.2%, 70년에는 7.7%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미국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는 잠깐 또 떨어졌다가 그렇지만은 레이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GDP의 5%대, 6%대를 사용합니다. 90년대 들어오고 200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좀 떨어지면서 2010년에는 4.7%, 그리고 2015년에는 3.3%까지 떨어지지만 여전히 미국은 3.7% 그러니까 3.7% 정도를 국방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이러한 국방비 지출은 195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 2위에서 10위까지의 국가들의 국방비 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를 국방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시다, 박정희, 장진고, 덩샤오핑 등의 이러한 놀라운 결정들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안보 공약, 이 나라들에 대한 안보 공약 덕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북아 경제 공동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에 이 아이폰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도표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이폰 6S의 그 부품들에 대한 겁니다. 제가 보다 최근 자료는 아직 구하지를 못했는데 가장 최근의 아이폰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폰은 미국의 애플사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대만의 혼하이, 폭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중국 내의 10개 도시에 13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13개 공장 중에 3개가 심천, 션전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공장은 무려 40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회사가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 아이폰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이폰의 저장 장치는 일본의 도시바, 카메라는 일본의 소니가, 화면은 일본의 아사히가, 램은 한국의 삼성, 프로세서는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컴퍼니, 히토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중국,
그 다음에 그 체시스죠. 이 틀은 중국에서 만들고, 그 수신기는 중국의 퀄컴이, 와이파이 부품은 중국 회사가, 건전지는 중국 회사가, 모뎀도 중국의 퀄컴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폰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만,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부품들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아이폰 10에는 예를 들어서 OLED 화면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삼성밖에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폰 하나가 팔릴 때마다 삼성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시아의 공급망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망을 구축한 것이 바로 요시다, 박정희, 장진구어, 덩샤오핑 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 경제 기적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축된 동북아시아의 공급망은 미국은 물론이고 EU, 동남아시아, 그 어느 지역도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놀라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느 회사든지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하면은 중국의 그 생산 기지를 두고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주변국들,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대만 이 국가들이 생산해내는 그 부품들, 이런 부품 제공할 수 있는 이 공급망이 놀랍게 빨리빨리 구축이 되면서 이 제품의 경쟁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중국이란 공장이 제품을 하나 생산해서 수출할 때마다 중국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이 주변국 모두가 이 공급망의 핵심 일원인 모든 나라들이 큰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 경제발전, 한국 경제발전의 비밀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경제발전 기적의 비밀을 모릅니다. 2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이 번영의 공동체를 허물어가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